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가 오늘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상징하는 대명사이죠. 잔악한 전쟁 범죄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위안부 강제동원과 중국의 난징 대학살, 그리고 731 부대의 소위 마루타 생체 실험 등 온갖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미국의 여론 주도층인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벌이는 이 아베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방문.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본 참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으로 휘청거리는 교육개혁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3일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택 광로현 전 교육감에 이어서 조 교육감까지 임기 중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 교육 현장의 혼란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점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재혁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물론 이제 1심 판결이니까 아직 이제 최종심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 조 교육감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러 혁신 조치들이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1심 판결은 확정된 것도 아닌데요. 네. 벌써부터 조희연 교육감이 퇴진이라도 한 것처럼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육계 안팎의 좀 보수 세력이라 할 만한 분들이 네. 이제 진보 교육이라고 상징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교육 혁신 흐름을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 현장에서는 또 이러한 정책들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네. 그러는 가운데 이 둘 사이에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혁신학교는 물론이고요.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사고를 비롯해서 특권학교들을 좀 축소하고 네. 일반 보통학교를 살리는 정책이 있었고요. 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각종 정책도 있고 학교 혁신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네. 1년 만에 다소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벌써부터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좌초된 것처럼 이게 몰고 가는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가 예. 심상치 않은데요. 예. 이렇게 서울교육이 네. 그 방향을 잃고 예. 결국 피해는 우리 예.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글쎄요. 걱정이 됩니다. 예, 그 저희 걱정도 이제 바로 이렇게 네.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될 텐데요. 예. 송재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듣기로도 벌써 일선 학교에서 운영자들, 교장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청 지시 이런 거를 잘 안 먹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듣는데요. 네. 조희연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큰 방향은 이제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율형 사립학교도 그런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따져서 지금 재심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네. 이런 조치들이 그러면 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심 판결 이후로 좀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최종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이 이제
무죄로 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예, 기회는 이제 이때다 싶어서 예. 그동안에 어, 진보교육감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음,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흐름이 네.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네. 당장 그 영훈인가요? 몇 개 학교 자사고 지정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 위한 일정들이 그럼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요. 지금 예. 사실 이런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이미 음. 벌써 예. 상당히 예. 그 반대하고 방해를 예. 하고 있거든요. 좀 예. 그러한 흐름들이 더 예.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예.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누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인데도 이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측에서는 이제 네. 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까지를 아예 이제 그 문제로 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직선제 폐해가 많다, 제도를 네.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 판결을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문제로 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은 기왕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기회는 좀 이때다 싶은지 이번 사태를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요. 네, 해묵은 주장을 좀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이 그렇게 그런 중형을 어떤 벌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뭐 참 예, 저 그 배심원단이 네, 7대 그러게 0으로 말입니다. 전원 그 네. 판결을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요. 네, 설사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정한 문제가 있다든지 음, 갈등이 있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해서 대통령 직선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마치 이번 주장은 또 그런 주장과 음,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논리적으로 비약이고 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역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보더라도 네. 광노현, 조희연 교육감 같이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 네. 외에도 공정택 전 교육감도 결국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또 네.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진보 보수할 공정택 것 없이. 교육감은 네.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상당한 어떤 비리, 예. 예, 성격이 강한 그러한 사유로 이제 투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광노현, 그다음에 음. 조희영 교육감이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그 주경보 부분 네. 낙선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데 대한 것은 좀 뭔가 좀 음. 그 진보 교육계의 어떤 등장을 네. 두려워하는 예. 어떤 세력들의 어떤 기획이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 예를 들어서 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요. 예.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왕에 주의 조치했었고요. 네. 경찰도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서 검찰에 의견을 품신했던 음. 것인데, 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딱 하루 하루 앞두고서 앞두고 선거법 그렇게 위반 했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적용 범죄 사실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저 NLL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왜 정치인들에게는 똑같은 잣대를 그러게요. 적용시키지 그래서 않나 뭐 유독 이런데. 네. 진보 교육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좀 굉장히 그 과도한 음. 어떤 감시를 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지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을 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직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이 네, 직선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교육감은 간선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간선제 때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들이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들의 원래 그 학교 운영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제 음. 후보들이 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뭐 일정한 그 뭐라고 할까요? 선거 당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참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예, 선거인단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관료제 체제의 교육감이었지 않습니까? 임명제였죠. 직접 임명을 했죠. 네. 네.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직선제가 대두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대의제 제도 전체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건 교육감 직선제는 이 틀은 뭐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거고, 네, 단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때 교육 행정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선 학생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데요. 그렇죠. 이 연속성 있는 교육 행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지금과 같이 이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시하고 예. 이제 표적 수사를 하는 이런 관행이 좀 거둬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는 이제 별개로 어떤 안정적인 그런 교육 정책을 위해서 저희는 진작부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대통령 직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정치 세력으로부터 좀 독립된 네. 정말 백년지 대계를 세우는 기구로서 중립적인 예.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 대신에 이것이 교육의 네, 그렇습니다. 최종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교총도 2000년대 초에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후 이제 정치권에서 이 정책을 받아내지 못했을 뿐이고요. 예. 그리고 또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라고 해서 어찌됐든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교육을 다루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교육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은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좀 이번 일과 상관없이 오히려 지방교육 자치를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교육감 선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육부가 네. 인사, 정책, 예산 이쪽 분야에서 너무나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방교육 자치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예. 오히려 지방교육 자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그런 여러 가지 연구두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부 지적이 되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는 교육 자치, 교육 독립, 교육 중립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러닝메이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교육감을 이제 네.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부 정치 세력과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서 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교육의 어떤 정치의 예속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 네, 거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한다. 교육감은 예. 완전히 독립적으로 예.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교육 정책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네. 이러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24일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인종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는 그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수정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 아르메니아 사태, 아르메니아 학살 이런 걸 우리도 뉴스에서 보는데 이 아르메니아란 나라가 아직 우리에겐 좀 생소해요. 어떤 나라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르메니아가 일단 터키하고 바로 접경에 있는 나라고요. 네, 그리고 동쪽으로 있죠. 네, 그런 동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소련 연방 국가이기도 했었죠. 네, 91년에 이제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네, 바로 이제 지역적으로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상당한 숫자의 아르메니아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사실은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터키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독립을 19세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상황에 네,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네, 당시 그 터키의 집권 세력이 아르메니아인들을 150만 명을 네, 인종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고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그렇죠. 네, 그 기독교고 이제 터키는 무슬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교적 갈등도 있었고 또 1915년 4월에 이런 학살이 시작된 건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편이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편인 러시아 쪽을 많이 지원하는 뭐 이런 배경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 아르메니아인들이 예.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를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면서 그 네. 러시아의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이 지원하면서 터키를 네. 공격하는 입장에 섰었는데요. 네. 그것이 사실 학살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예. 하나의 계기였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100년 전 4월 24일 날 터키에 살고 있던 250명의 지식인들을 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탄불, 수도에 지금 이스탄불. 이제 네. 체포를 합니다. 예. 그게 이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이제 4월 24일이었다는 걸로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하는 네, 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지금까지도 예.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네. 만들어진 인종학살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 정치권에서도 늘 미묘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 오스트리아 의회 등 유럽의 이 정치권이 이 아르메니아인 탄압을 이게 이제 인종학살, 제노사이드라고 규탄을 했네요. 그러니까 터키가 오스트리아 주재대사를 뭐 소환하고 그랬다고도 그러던데요. 그렇죠. 일단 2001년에 예. 처음으로 프랑스가 이걸 인종학살을 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럽 의회에서 음흠. 공식적으로 인종학살이라는 표현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우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도 이제 연이어서 똑같은 결정을 하면서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만들어졌죠. 예. 그 독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그 EU 가맹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당시 독일과 터키가 이제 같은 편에서 싸우면서 그때 이 인종학살이 일어났는데 또 독일 안에 살고 있는 터키계 주민들도 꽤 많고요. 근데 독일이 터키와의 관계 악화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걸 인종학살로 인정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독일의 터키계 인구가 많게는 400만 명 정도로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독일과 터키는 사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독일이 이런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터키가 인종학살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유럽연합의 리더 국가인 독일이 더 이상 그들의 판단을 유보할 수 없게 된 국제적인 압력에 이를 것이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인종학살 100주년을 맞아서 각국이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 뭐 터키와의 관계, 유럽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터키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터키 정부에서도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대량 학살된 것, 그들이 스스로 대량 학살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많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졌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터키 정부 입장에서도 큰 진일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 자발적인 어떤 인종 학살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상황이지만, 그 터키 안에서도 과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그 터키 안에서의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점점 더 그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터키 정부가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참 자신 있게 이걸 정리 못하는 것 같네요. 더욱이 그 터키가 과거에는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터키라고 이제 새로운 터키를 건설한 역사의 주역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인종 학살의 주역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종 학살을 인정하게 되면 그 터키 건국의 주역들에게 자기네들이 오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 터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 거죠.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했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눈에 띌 만한 문제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수치라고 하네요. 내부 규정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백인의 영웅을 선정했는데요. 화보집도 나왔고. 근데 우리 눈길을 끄는 건 그 백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그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가요. 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국경 없는 기자회 30주년 기념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리고 또 AFP가 설립된 70년 프랑스 통신사 AFP.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그 기구가 함께 세계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내걸고 투쟁한 백인의 영웅을 선정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연초에 있었던 샬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언론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그 표지에는 이제 넬슨 만델라가 선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는 그 샬리 에브도의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 깨비가 선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는 사실 프랑스에도 왔었고요. 오셨었고 그리고 일본에도 가셨었고 미국에도 가셨었고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만 아니라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의 전체의 인권을 대변해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셨던 분으로 그렇긴 한데 이게 특별히 언론단체에 의해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인물에 선정된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국 정부도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노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부 단체들이 허락하지 않는 그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냈다라는 차원. 그 차원에서 할머니의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뭐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얘기네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지중해 난민 그 참사 있고 그 후에 유럽연합이 뭐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일단 말 그대로 대책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22일 날 관계장관 회의들이 있었고 그걸 충분하지 않아서 24일 날 다시 4개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나온 그 결과가 아주 흡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여론입니다. 예. 일단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구조 장비를 위한 예산, 인력을 위한 예산은 3배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 사실 이 예산을 3배로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였던 걸 다시 복원했다. 것에 불과하죠. 네. 역시 아직 네. 뭐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온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떤 식으로 맞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메르켈 같은 경우 이제 5,000명씩 유럽에서 난민을 쿼터를 두고 받아들여서 각국이 나눠서 이 난민들을 수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올랑드도 우리는 500에서 700명씩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영국의 사항은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랬군요. 네. 또 다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성통신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통신원 현장 보고 오늘도 목수정 파리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두 주에 한 번 만나뵙는 하종강의 노동 이야기. 오늘도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쓰셨던 칼럼이에요. 그 한겨레 칼럼. 그 4.16과 우리는 모두 4.16 세월호 세대다. 네. 그 칼럼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그 세월호 사건 일주기를 얼마 전에 우리가 맞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세월호 사건도 노동 문제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세월호에 희생당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이었고요. 네, 그 지역이 노동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또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그렇더군요. 자기 직장에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 제 눈엔 그 두 가지가 특별히 좀 보였습니다. 예, 그 4월 16일 지난해 4월 16일 당시에도 그때 안산에 계셨었다고 그러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 단원구는 원래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산 노동대학 학장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단원구에 있는 그 안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건물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도 안산 비정규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노동자와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실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 수강생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고 그 노동자들이 또 학부모들이니까 그렇겠네요. 저녁에 참석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때는 뭐 그 언론에서 계속 뭐 전원 구조됐다. 또 상당수가 아직 구조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때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참석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들 숫자가 걱정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하면서도 벌써 진도 내려간 분들이 계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소식은 언론 보도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 올라왔죠. 뭐 언론은 뭐 사상 최대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근데 안산이라는 도시가 원래 그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도시죠? 제가 그 데이터는 못 찾아봤는데요. 울산보다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인구 대비 노동자 비율이? 그 반월 시야 공단이 엄청난 규모의 공단인데 그 배후 도시가 안산입니다. 그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 공단에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는 특히 더 그 지역 인근 중소기업 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게 그 칼럼에도 그런 거 쓰셨습니다마는
그 단원고 피해자 아이들 부모들이 그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 뭐 일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못 놀아줬던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회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안산 지역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요. 네. 근데 그분들은 벌써 그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부모들이 자책이 더 클 거다 다른 부모들보다. 근데 여지없이 그렇더라고요. 예. 뭐 잔업 철야 휴일 특근하느라고 평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요즘도 현장에 휴대폰을 지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작업장에. 네. 네. 그 부모들은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 식사로 나왔다가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 시간 동안에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화를 내가 못 받았다. 아우, 그 평생 한이 네, 되는 그 건데. 나중에 전화기 켜보니까 거기에 부재중통화 찍혀 있을 때 그 마음이 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근무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팽목항에 바로 또 못 내려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조퇴하고 내려간다는 생각을 거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오래 다니는 동안 근무 시간 중에 회사 밖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고 소식 듣고도 그냥 회사 일은 다 마치고 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 그 작업 현장에서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팽목항으로 간 부모들도 많았겠어요. 저도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일하다가 옷도 못 갈아입은 채 허겁지겁 막 달려간 건데 그 체육관에 갔더니 작업복 차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어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옷을 며칠 동안 못 갈아입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눈물에 맺히고 저도 울컥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못 봤습니다만은 그 연극 노란 봉투라는 연극에 이런 그 노동자들의 안산 지역 부모들의 애환이 잘 네, 그렇죠. 저도 연극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원래 손잡고라는 단체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연극이었습니다.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약칭이 손잡고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공연했다가 끝났는데 앵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 거의 전에 매진되는 바람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안산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연극의 주인공들이었는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안산 그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던 배가 침몰했다. 이 소식을 그 학부모들이 막 듣고 근데 이 학부모들이 현장 내에서 그 노동운동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던 중에 막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 동료 조합원들이 그 사람 걱정을 하고 뭐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제가 안산에 그날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본 것처럼 연극에서 묘사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다가 막 팔뚝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연출하신 분하고 대본 쓴 분에게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정확하게 과장 없이 사실대로 잘 묘사했냐. 그래서 켄 로치 감독보다 더 잘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안산을 수십 번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수십 번 갔던 노동자 사무실을 수십 번 만났던 노동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연극에 반영한 거라 제가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과장 없이 사실대로 감동적으로 잘 묘사한 연극이었습니다. 이 노란 봉투라는 연극이 지금도 공연되고 있나요? 네, 5월 초까지 공연되고 있고요. 뭐 단체 관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그 연극 끝난 다음에 간단한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연극 마지막에 항상 카메오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실제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카메오로 나와서 직접 연극의 한 배역을 맡아서 출연도 하고요. 근데 그 시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진짜 제가 갔을 때는 그 스타케미칼의 차강호 씨가 지금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최장시간 굴뚝 농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케미칼 노동자 간부들이 그 연극에 와서 잠깐 출연을 했는데 나중에 그 토크쇼 같은 거 할 때
그 차강호 동지하고 전화 통화를 직접 하면서 관객과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직접 노동 현장에 있던 분들이 카메오로 나오니까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예. 사회 명사들도 가끔 나오고요. 그분들은 농성하러 올라가는 그 연극의 출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네. 자, 다시 그 안산 세월호와 그 노동자성 그런 얘기 오늘 하고 있는데 그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의 다수가 안산 지역 또는 그 반월 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작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긴급한 뭐 휴대전화나 메시지도 못 받고 또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팽목항으로 달려간 이야기. 그 가슴에 죽을 때까지 이제 부모들은 한으로 남을 텐데요. 근데 그래서 이 4.16 추모 집회를 경찰이 저렇게 막 강경 진압하고 뭐 피해자 어머니 갈비뼈까지 부러뜨리고 이건 정말 참 용납이 안 돼요. 그날 사실 서울시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광화문까지 가서 코탄송민씨 그 영장 같은 거 놓고 그냥 해산할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그 길목을 수백 대 차량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소란이 벌어지고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5분이면 갈 거리를 사람들이 거의 몇 시간 걸쳐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똑같은 형식의 행사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잖아요. 경찰이 다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안내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경찰이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니 그리고 뭐 저도 그날 뭐 청계천서 그걸 봤습니다만 뭐 버스 차벽을 뭐 진짜 쥐새끼 한 마리 넘어가지 못하게 종로 쪽으로 다 쳐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려는 그냥 그 귀가 시민들까지 엄청 실랑이라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대통령은 외국 나가 있고 뭐 청와대 빈집인데 뭐 이렇게 이거 과잉 충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 안산 지역에서는 이 희생자 유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그건 대대적으로 있죠. 근데 그 분야는 뭐 전문가들이 따로 또 있고 우리 이 방송 개국할 때에도 그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치유 공간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세월호 유가족을 몇 번 만나 뵀더니요. 제가 있는 성공회대학교에서도 몇 번 가족을 초청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냥 운동장 기퉁에 해질녘에 학생들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죠. 홍보도 안 되고. 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첫 마디가 내가 직업이 웃음치료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결심했다고. 절대 울지 않겠다. 내가 학생들과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겠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 얘기하면서 안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치료사인 아버지가 막 울다가 학생들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유가족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원래 명랑하고 재밌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유가족 사이에서도. 금방 가시더라고요. 누구군요. 이렇게. 근데 제가 또 전해 들은 얘기는 엄마들보다 아빠들은 좀 의연했다는 거죠. 같은 농성 천막 안에 있으면서도 남자들이 좀 감정을 억누르는 게 더 익숙한지 모르죠. 그 항상 말도 좀 그래도 즐겁게 가볍게 하는 편이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그걸 명랑하게 바꾸는 역할도 아빠들이 잘 했는데 어느 신부님이 오셔서 그 아빠의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남자끼리 밖에 나가서 좀 얘기합시다. 이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남자원이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그 천막 안에 있는 엄마들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0416 리멤버 활동가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의연한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나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목 놓으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같이 전해 들을 때 제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신음소리 같은 리액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
그 남편과 사별을 한 분인데 예. 굉장히 의연하게 그걸 잘 처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도 그렇게 의연하게 하려고 너무 노력한 것이 그때 확 느껴져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한 슬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슬픔이라는 게 뚝 같은 것 같아요. 뚝을 잘 유지하다가 거기 어디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슬픔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데 오늘 얘기의 뭐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만 아까 그 세월호를 노동 관점에서 볼 때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도 세월호의 선장을 비롯해서 그 선원들 대부분이 저 비정규직이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짚어볼까요? 세월호 승무원 29명 중에 15명이나 비정규직이었고요. 핵심 부서가 이제 갑판부, 기간부인데 거기 선원들은 70% 이상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출항 당일 채용돼서 일단 제주도 갔다 온 뒤 계약하자. 이렇게 승선한 조기장이 있었는데 요즘 근로계약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도 다 체결하거든요. 조기장은 심지어 기간부의 관리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선장도 1년짜리 계약직이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무슨 목숨 바쳐서 그리고 조타수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조타수가 배를 직접 조종관을 잡고 조정하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분들이 3명이 있었는데 6개월 내 1년짜리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소 이름을 서로 몰랐다는 거죠. 같은 선원인데도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누구야 불러서 업무 지시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런 고용계약 관계면은 자기 직장에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먼저 살기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평소 일할 때 문제가 발견되면요. 그 나중에 언론에 인터뷰한 선원들 보니까 예전에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너무 위험해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 인터뷰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거기가 평생 직장이었으면 이걸 개선해서 계속 일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6개월만 때우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고용계약 관계였고 누가 세월호에 취업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매점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선언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부터 구조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이건 살신성인 분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호의 이런 참사 원인 중에 그 선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꽤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지만 주요 분야, 특히 그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뭐 제한하거나 그런 규제가 없습니까? 현행법도 그렇게 규제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KTX 승무원 사례인데요. 그 KTX 승무원들이 지금 아웃소싱 돼 있는 형태였잖아요. 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철도공사의 일종의 자회사에서 고용돼 있던 사람들인데 옛날에 KTX 여승무원들을 옛날 홍익회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채용하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철도공사에서 이 사람들의 업무 속에 안전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승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받은 내용이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KTX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승무원을 한 2-3번쯤 봅니다, 보통은. 그날은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나중에 내릴 때 그 통로에서 만났길래 왜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셨냐고 그랬더니 어느 승객이 화재 오인 신고를 하는 바람에 거기 비상벨을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빴다고 그 사건 처리하느라고. 그게 오인 신고였으니 망정이지 실제 화재 사고였으면요. 그 1000명이 탄 KTX가 그 300km로 옆에 철로에서 철로가 다니는 상황 속에서
1000명을 도피시켜야 되는 역할이 오로지 승무원 승무원과 여객팀장 네. 이 두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 담당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노동부가 만든 지침 중에 안전 업무는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승무원들의 업무 중에 안전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엄격히 따지면 그런 핵심 업무와 안전 업무 등은 아웃소싱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편법이 있죠. 예, 예. 그 만약에 근데 이제 노동부에 그런 것이 내부 규칙으로 돼 있는 거죠. 법률로 강제되는 건 아니고. 아직 예, 법규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우리가 뭐 말로는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이런 법제도 정비나 이런 데서 뭐 그런 노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 안전 분야만 관련해서라도 여기는 뭐 정규직이거나 고용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걸 하도록 좀 법제도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와 같은 내용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 그 논의 과정 속에 예.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게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합의된 내용 중에 노사정 그 대타협 기구 내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합의된 것들만이라도 가시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합의된 내용들조차 다 이번엔 무용지물이 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정부 기업 쪽에서 갑자기 그 정규직 해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업무 성적에 따른 해고 정당 사유를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결정적으로 결렬됐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그냥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이 비정규직이란 말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노동법을 대학에서 수강한 해가 1978년이거든요. 예. 복학하고 나서. 네. 그때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석탑에서 나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예,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네, 네. 거기 계약직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임시직, 촉탁직.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때 비정규직을 계약직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정규직도 사실 계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을 계약직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고용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우 특별한 계약을 한 사람 이런 말이 이제 줄임말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한국도 지금 유럽처럼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불법이었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비정규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3개인데 첫째가 균등처우 조항이 있어요. 예,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예. 두 번째가 중간착취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간에 개입해서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그 세 번째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이 있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이런 겁니다. 이 세 번째 조항은 이번에 완화시키자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노사정 타협이 결렬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서로 다 좀 다른 대우를 받으면 서로 다른 노동 조건이 적용되면 이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바로 저촉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이익을 취하면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바로 저촉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안정법에 보면 직업 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직업 소개서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직업 소개를 청해서 취업을 하면 그 수수료를 첫 달 월급의 몇 분의 1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 조항과 저촉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취업을 이유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특별히 직업 소개서 한해서만 일에 한해서 수수료를 임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파견법 용역회사들은요. 이걸 매달 내는 거예요. 자기 임금의 몇십 %를. 그래서 이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걸 분석하면서 이건 복덕방의 복비를 매달 내는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불합리한 법이다. 설명을 적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회사에 정규직이 없었는데 회사가 어느 날 비정규직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해요. 그런데 없던 비정규직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의 노동 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더 낮은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노동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만들어지는 걸 동의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만일 회사가 그렇게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나중에 이게 다 무효가 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근데 특히 문민정부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기업의 요구가 점차 반영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유효하게 개정했을지라도 개정된 이후 시점에 취업하는 사람에겐 적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법원 판결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기득권 이익 침해 사유가 없다. 판결문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려워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어느 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새로운 비정규직 법을 규정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 비정규직은 지금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파견은 업종 제한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모든 업종에 채용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이. 그럼 제가 기업 경영자여도 비정규직 채용하죠.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이 값을 고쳐지기 좀 어렵습니다. 이 법으로 강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기업들 이제 비정규직 이런 게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정부도 이제 기업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사법부가 조금 더 중립적인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사법부 판단도 보면 일반적으로 좀 사용자 편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법관들 중에 이렇게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짧게 한 말씀.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에서 안 가르치고요. 사법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공부하는 법조인이 사실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도 노동법 전문가가 없는 현실이고요. 제가 한번 그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몇 번 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야, 이 얘기도 우리 하종광 선생한테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관들 또는 뭐 대학에서도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아주 선택 과목으로만 돼 있는데 사회 전체가 이렇게 노동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하종광의 노동 이야기 오늘도 성공회대 하종광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이번 주에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레미제라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뮤지컬로도 그리고 영화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레미제라블 이 이야기를 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 한창 그 영화로서 유행을 할 때 몇몇 그 문학을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주요 인물들 그리고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 레미제라블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읽은 적도 없고 다만 어렸을 때 어떤 그 편집된 조그만 책자들 그리고 영화라든가 혹은 어떤 개론서에서 그런 레미제라블의 책을 접했던 기억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선생님들 계시는 데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레미제라블을 읽은 분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모두들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책 레미제라블의 원전을 읽지 않고, 아무도 읽지 않고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의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쳤었습니다. 자, 처음 여기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책이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황석영 선생께서 쓰신 그런 장길산을 예를 들자면은 그거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분량의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읽어드리는데 그 첫 페이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모든 첫 장면은 장발장이 교회로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아주 한참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에 약 책 한 권 분량의 내용이 바로 장발장을 용서하고 훔쳤던 촛대까지 선물로 주는 주교의 이야기가 거의 한 권 분량에 걸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부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15년 샤를르 프랑스와 비행군이 마리엘 씨는 디뉴 지역의 주교였다. 그는 75살가량의 노인으로 1806년부터 디뉴의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 황제의 칙명에 따르자면 주교는 프랑스 군대의 여단장 바로 다음 서열에 해당했다. 따라서 미리엘 씨는 부임하면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함께 주교관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디뉴의 주교관은 병원에 인접해 있었는데 진정 영주의 거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널찍한 석조 건물이었다. 반면에 병원은 비좁고 지붕이 낮은 가옥이었으며 작은 정원이 하나 딸려 있었다. 부임한 지 사흘 후 주교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이 끝난 후 그는 병원장을 자기의 처소로 불렀다. 병원장님, 현재 몇 명의 환자들이 있는지요? 26명이 있습니다, 주교님. 하지만 병상들이 무척 비좁고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병원장님, 뭔가 잘못됐어요. 대여섯 개의 작은 방들에 26명의 환자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반면 제 식구는 3명뿐인데 60명가량이 쓸 수 있는 처소에 있군요.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처소를 사용하시고 제가 그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제 처소를 돌려주시고 이곳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 날 26명의 가난한 환자들은 주교관의 자리를 잡았고 주교는 병원 건물로 옮겨갔다. 디뉴의 주교직을 맡고 있는 기간 내내 미리엘 씨는 이러한 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국가로부터 주교의 연봉 15,000프랑을 받았다. 그런데 개인적인 지출, 요컨대 2 늙은 여인과 1 늙은 남자를 위해서는 1,500프랑만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다. 주교들은 자신들의 세례명을 신도들에게 내리는 교서 머리에 적는 것이 관례였다. 그 고장의 가난한 사람들은 일종의 애정어린 본능으로 그냥 비행분이 예하라고 불렀다. 그의 대화는 상냥했고 명랑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아이의 웃음 같았다.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가장 거친 방언으로도 가장 위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사교계의 인사들이건 서민들이건 그는 한결같이 대했다. 앞뒤의 사정들을 헤아려 보지 않고 서둘러 단죄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잘못이 지나온 길을 다시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팔의 지진으로 피해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호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네팔 지진 구호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책정했다는 뉴스는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아시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구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정보본부의 생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